중국은 코로나 때 한번 빼놓고서는 정부가 자기네 입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발표한 거를 달성 못한 적이 없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9월 달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내는 것은 이건 정부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다. 숫자가 나올 때까지 부양책 계속 낼 겁니다. 3년 반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된 증시입니다. 뭐 전 세계 IB들이 ABC Anything but China. 중국 빼고는 다 투자해라. 중국만 세를 불렀다가 지금은 이제 All by China.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해라고 하는 쪽으로 모든 투자 기관을 싹 다 바꿨어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중국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보고 있는 전병서라고 합니다. 소장님,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 올해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장님은 이번 성장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이 3%, 4.6이면 무지 높죠. 네. 근데 우리 뭐 2.6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것은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이건 고용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GDP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중국은 GDP 63%가 국유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왜 5% 목표를 세웠냐고 그러면 금년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1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GDP 1%당 한 240만 정도 고용을 하는데요. 1200만 수용하려고 하면은 5%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목표는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코로나 때 한번 빼놓고서는 정부가 자기네 입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발표한 거를 달성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5%인데 상반기에 5.0, 이게 3, 4분기에 4.6이 나오면 4, 4분기에 5.4를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9월 달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내는 것은 이건 정부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 4.6이면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고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엄청 떨어지는 것, 이걸 이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9월 하순월에 보면 거의 A4 용지 3장 반에 해당되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낸 거죠. 경기 부양책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이 안 그래도 9월 이후로 하나로 약 190조 원을 이제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약간 좀 봐야 되는 건요. 자꾸 이제 중국 돈에다가 우리 환율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요. 네. 우리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거 190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1조 정도, 중국이 1조 정도를 풀은다는 얘기인데 중국 GDP가 126조거든요. 그래서 거의 1%도 안 되는 돈 정도 간다고 봐야 되고,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10배나 크기 때문에 중국에 예를 들면 190조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야 됩니다. 19조를 이제 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부양 패키지는 보면 뭐 거의 풀 패키지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긴 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조각조각 부동산, 증시 뭐 이렇게 각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재정정책 플러스고 금리, 뭐 지준율 당연히 금융정책 같이 쓰고 또 특이하게 세분 업종으로 보면 증시 부양책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시장 살리는 정책 이제 특별히 또 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재정, 금융, 부동산 그리고 증시, 소비까지를 망라하는 거의 정말 그 풀 패키지를 이번에 쏟아냈다. 그래서 이게 최근 1년간 보지 못했던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누가 발표를 하냐는 게 중요한데, 이게 과거 보면은 이제 경제정책은 우리로 치면 한 국장급들이 나와서 이제 정부 프레스룸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장관들이 나왔어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뭐 이창용 총재가
그 한국 총재가 나와서 증시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증시에 돈을 넣겠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그만큼 바로 돈을 중앙은행이 재대출해 줄게. 근데 그 돈은 주식 투자하는 데만 써라. 그리고 대주주들이 이제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 사서 주가 올리고 싶다. 그럼 증권사에 가서 돈을 빌 건데 증권사는 그 금액만큼을 이제 중앙은행에 신청을 하면 중앙은행이 대출해 줄게. 그래서 그게 대략 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증시에 직접 개입했다. 이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증권 감독이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면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들 우리 같으면 이제 코스피 200, 중국 같은 CSI 300에 포함된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주가 관리하고 시총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인덱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인덱스에 포함된 자기 회사 주가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뭐 이제 이런 기관들은 자기 금융자산을 이제 민은행에 맡기고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치를 보면은 돈은 중앙은행이 되고 시총 관리는 상장회사가 하고 그리고 주식은 기관이 사는 이제 완전 풀 패키지를 지금 내놓은 거죠. 중국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이제 3개월 만에 인하했는데요. 뭐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인하가 이제 과연 성장률을 이제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실까요? 이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서방 국가들은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가격 지표로 모든 것을 통제를 하는데 중국은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그냥 정해놓은 이제 시장 금리하고는 괴리가 되는 정책 금리고 이걸 낮춘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 정책에 대한 시그널, 이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죠. 근데 중국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5bp 낮춘다고 그러는데 뭐 증시가 0.5% 1%밖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 보면 지준율을 이걸 이제 낮춘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뭐 5%, 6%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지준율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것이 한 쿠션 돌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게 가격 지표보다는 그 양의 지표를 갖고 금융시장, 이 자산시장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산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밋밋하게 대응하냐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한국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이 한 3년 동안에 그 안미경중 한다고 탈중국을 다 했죠. 그래서 우리 삼성 뭐 핸드폰 공장 다 뺐고 현대차 자동차 공장 다 뺐고 카페벤의 프랜차이즈 다 뺐고 뭐 후니 무슨 뭐 이제 LG생건 뭐 설화수 다 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에 탈중국을 해버려가지고 과거만큼 그 수혜를 못 봐요. 과거 같았으면 중국에 파는 물건의 90%가 중간재였는데 이게 좀 낮아져서 한 7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중에서 부동산이 이게 이제 리커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강이나 건자재나 화학이나 이런 중간재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이점이 있죠.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훅 떨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얘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는 무조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일단은 관건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이번 조치로 이게 회복을 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게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일단 철강, 뭐 시멘트, 이게 건자재 이게 수요가 늘고 그게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 집이 완공이 되면 가구 그리고 가전 그리고 차도 사요. 집 사고 나면
그래서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대여섯 개 산업이 이게 리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우리가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이제 유동성 공급책 시행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쭉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세요?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것이 이제 뭐 속성인데요. 이번에는 그 죽은 고양이한테 돈 뿌린 거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근데 그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게요. 그 3년 반 동안 중국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3년 반 동안 거의 모든 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중국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을 했고, 지금 경기 바닥, 뭐 주가 바닥에 엄청난 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저점 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하는 이제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때까지 부양책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속도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뭐 한 30%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한 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금년도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무지 오른 거죠. 그러나 이게 3년 반 동안 떨어진 거를 감안을 하면 이번 반등은 아주 마이너한 정도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는 것은 오름폭을 보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된 증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뭐 전 세계 IB들이 ABC, Anything but China. 그래서 중국 빼고는 다 투자해라. 그래서 중국만 세를 불렀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른 ABC가 All by China.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해라고 하는 쪽으로 모든 투자 의견을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미국계 뭐 유럽계 IB들이 다 투자 의견을 바꾼 것, 그게 이제 한 뭐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골드만삭스도 중국 주식 지수가 앞으로 부양책을 더 시행하면 더 오를 거다. 뭐 15%에서 추가로 20%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소장님 한 그 정도로 오를 걸로 보세요? 근데 뭐 귀신도 모르는 게 주가고요.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유명한 IB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게 골드만삭스 전체의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중국을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신뢰하는 것은 투자가의 몫인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 주가 중에 제일 싸다는 게 최고의 호재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의 입김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세요. 근데 첫 번째는 보면 중국의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인데 이번에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3일 뒤에 당셀 1번부터 24번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그걸 정치국회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저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가고 그 옆에 또 하나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 붓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타켓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서방세계가 생각하면 훨씬 높은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짱대 주가를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냐. 중국 정부는 이걸 원하는 것이고 서방세계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의 평가는 밸류에이션의 PR로 봐요. 그래서 PR이 세계 평균 정도 가든지 아니면 중국의 역사적인 평균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의 8월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말 이후 최고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업률이 중국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중국을 깊이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우리는 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중국 망했다. 저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9월 학기예요. 우리는 3월 학기지만.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통계를 바꿨어요.
청년 실업률에 이제 16세부터 24세까지 사람들 다 집어넣었다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뺐어요. 그래서 다시 금년부터 통계를 했는데 이게 8월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18.5인가까지 이렇게 휙 최고치가 났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중국이 6월달, 7월달에 졸업을 해요. 우리가 이제 2월달에 졸업하듯이.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얘들이 취업하는 데는 우리도 뭐 그 10월달에 합격하고 취업은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연수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게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그 청년 실업률은 무조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9월달 통계가 어젠가인가 나왔는데 17.5로 나왔어요. 네. 그럼 요것은 이제 8월달보다가 네, 한 1%포인트 떨어지는데 아마도 10월, 11월, 12월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중국이 이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 하나는 전체 실업률. 그러니까 16세부터 이제 59세까지의 전체 실업률은 9월달에 5.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18%인데 이게 전체 실업률은 5%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는 기업들이 신입사원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경력사원을 많이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중국이 실업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또 지금은 이제 경기가 풀려가지고 수출도 되고 이러니까 공장을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3개월, 6개월 훈련시켜서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휴 그 경력사원을 대거 뽑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업하는 거냐를 놓고 보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도 똑같지만 좀 자발적인 실업의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의 MZ들은 우리 MZ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를 2명 나니까 그런데 중국은 애를 1명밖에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인당 소득이 13,000달러면 애기한테 쏟는 자본 집약도를 보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2명이 나눠서 사니까. 그러면 26,000달러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33,000달러니까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MZ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예전 같았으면 공무원, 그 다음번에가 이제 하웨이 같은 이제 테크 기업, 그러다가 지금은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징동이나 핀도도 같은 이게 이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인데 중국 정부가 헛발질을 해서 최근 4년 동안에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 제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정이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나 그런데 나오면 취직하고 안 하면 안 해? 이러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3년 동안 제재를 하면서 부동산이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고 1년에 중국이 집을 한 1,600~1,700만 채를 지어요. 그럼 그걸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판매하는 세일즈맨의 숫자가 무지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참여를 하고 플랫폼 기업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타 강사. 우리도 보면 뭐 강남역 사거리, 대치동 사거리가 그렇게 북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유명한 학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60만 정도가 이제 대학생인데 중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 1년에 1,200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 재수하는 애들까지 합치면 이제 기천만 명이 가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외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교육업체 중에 제일 큰 게 신동방이라고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의 그 선호 직장이 부동산 중개업, 플랫폼 기업, 교육업 이런 건데 이게 내일 3년 동안 사람을 한 명도 안 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취직을 굳이 뭐 해야 돼? 또 이제 그게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중국은 최근 40년 동안 산하 제한을 했어요.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MZ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들이 이제 손자한테, 손녀한테, 아들, 딸한테 뭐 나 죽어도 회사 가기 싫어요. 저런 회사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 그러면 더 공부해봐라. 그래서 카드를 주니까 얘들이 펑펑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이제 생각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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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 6명의 어르신들이 다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일 하나도 안 해도 이제 외갓집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우리 엄마 아빠 집이 세 채란 말이에요. 그럼 방 3개면 3, 3, 9, 9개니까 그중에 1개만 내가 쓰고 8개 나중에 다 돌아가시면 에어비앤비 하면 되지. 그런 그 농담이지만 이 뒷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그렇게 절실하고 뭐 이렇지가 않다는 것이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어부도 뭐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높은 수치에는 그러한 서너 가지의 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특색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2022년에 보면 이걸 만드는 기술 장비 이런 건 절대 중국한테 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웨이가 뒤통수를 세게 쳤죠. 어떻게 7만 원짜리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거는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우리한테 지금 생긴 겁니다.